그럼 이제 프랑스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새롭게 제3공화국이 선포된 프랑스에선 당시 프랑스의 수도 사령관이었던 트로쉬라는 장군을 수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 정부의 이름은 국민 방위 정부입니다. 임시정부처럼 만든 거죠? 그렇죠.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끄는 군대에 싸워 이겼잖아. 그리고 황제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럼 전쟁이 끝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계속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프랑스 지금 진짜 정예군도 패배를 했는데 네. 시민들이 뭐 어떻게 싸운다고? 그러니까 무기나 있나?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파리는 그 완벽한 요새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방어가 좋나? 이 과거 프랑스 정부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이른바 띠에르 성벽이라고 불리는 성벽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과거엔 높이가 9m였고 9m의 청소 같은 성벽이 파리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항전에 좀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쉽게 이 파리를 내줄 수는 없다.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약 40만 명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제 국민 방위군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이 병사들이 성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공장은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으로 바뀌고 극장에서는 이제 군복을 제작하고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야영지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니까 버티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밀가루 등의 곡물, 소금에 절인 고기, 가축 등을 이제 비축해 두기도 했고요. 독일 연방군이 도착하기 전에 어쨌든 방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9월 19일 이제 독일 연방군 18만 명에 의해서 이제 파리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악의 파리 봉쇄 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파리를 둘러싸고 봉쇄선을 구축한 이들은 파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도록 이제 포위를 하고 막았는데요.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체계도 전부 차단해 버립니다. 사실 씨 근데 파리를 공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봉쇄를 한 거예요? 이제 봉쇄를 택했던 이유가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독일도 계속 전쟁하면서 부상자가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독일이 파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프랑스 지역들도 이제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군대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싸우면 또 국제적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포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예상과는 달리 파리 시민들은 계속 버팁니다. 결국 이 봉쇄가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한 달이 먼저 지나자 파리 시민들이 사실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파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게 뭐였을까요? 식량 아니야? 배고픔. 가장 배고픔이죠. 포위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비축해놨던 식량들이 다 고갈되고 가축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평소에 안 먹던 고기를 먹게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말고기. 말고기로 이제 스프 또는 뭐 수육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고 말의 피도 버리지 않고 말의 피로 푸딩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봉쇄가 2달째로 접어듭니다. 말고기가 고갈됐어요. 그러자 정육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고기들을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뭐가 매달려 있어요? 개인데? 개, 고양이. 아, 진짜. 근데 저 왼쪽 좌판에 있는 저건 뭘까요? 쥐네요. 예, 바로 쥐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쥐 많네. 레츠라고 써있네. 아예. 그러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 하나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직업이냐면 도축하는 사람? 쥐잡이 아니야? 쥐 잡은 사람. 바로 주장수입니다. 주장수입니다. 쥐.
자, 파리 시민들은 어쨌든 이 봉쇄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쥐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파리 시민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 개와 고양이는 씨가 말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먹었다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급기야 이곳에서 식재료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이곳에서 식재료를 판매했다. 어떻게 정답. 오, 네, 규현 씨. 아 미안해요. 그 동물원. 스마트하다.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자, 식량이 바닥나자 파리 레스토랑에서는 동물원을 통해서 식재료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네, 심지어 동물원에서 많은 인기를 누려왔던 여러 동물들이 아이고. 도살당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바로 코끼리가 그래 등장. 인기 제일 많잖아. 아이고. 코끼리 어떡해. 다 독일 때문이에요. 네, 선전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들어왔는데. 자, 이렇게 파리 시민들은 이제 동물원의 동물까지 뭐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할 정도로 이제 곤궁한 끔찍한 상황에 어떡해. 몰리게 되었고요. 포위 당시 파리 한 레스토랑에서 팔았던 그 디너 메뉴판이 남아 있는데 되게 흥미로워요. 지원 씨가 한번 그 메뉴판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네요. 포위된 지 99일째. 전체 요리, 버터랑 무로 속을 채운 당나귀 머리 요리, 그리고 수프로는 크루통을 곁들인 붉은 강낭콩 퓨레, 그리고 코끼리 수프, 에피타이저로는 잉어 튀김, 그리고 영국식 낙타구이가 나오고요. 와. 그리고 캥거루 스투, 이렇게 먹으니까 줄지 이 식량이. 그리고 소스 곁들인 구운 곰갈비, 와. 그리고 구운 요리로는 늑대 넓적다리 구이, 고양이와 쥐구이도 함께 나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없다며. 잘 먹네. 사실 이걸 뭐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먹은 건 아니고요. 최고급 코스 그쵸. 요리. 최상류층들이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요리였다고 해요. 아, 진짜 동물원에서 왔나 보다. 이처럼 파리 식단들은 이제 동물에서 조달한 다양한 고기로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빈 씨, 고기 말고 다른 식량도 많이 부족했었어요? 네, 그 아주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경매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려면은 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는 빵을 사려고 몇 시간 줄 서야 됐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위에서는 수브니어 드 실, 그래서 이제 보일 기록. 빵인가? 그래서 이게 빵인데요. 하루에 300g 이렇게 줬었어요 그 300g. 사람들한테. 근데 그 빵은 그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야채랑 그리고 지푸라기까지 섞어서 이런 빵을 만들었다고 해요. 푸석푸석해 보인다. 그 300g이면은 진짜 엄청 그렇죠. 작잖아요 이게. 자, 파리 봉쇄 중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사실 식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 먹는 거 말고. 씻는 거? 아니. 씻는 거? 식수. 식수? 아까 크리스마스 디너라고 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는 계절상 아, 너무 춥구나. 네, 바로 난방입니다.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연료가 부족해지자 이 시기에 난방은 뭘로 했을까요? 나무? 뗄감. 나무 땔감. 땔감을 구할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가 없으니까 파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배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 문제까지도 심각해서 물 공급이 대부분 차단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샌드강 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했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장티푸스와 같은 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봉쇄 마지막 달엔 매주 한 3,000에서 4,000 명 정도의 시민들이 죽어나갔다. 아이고. 사망에 따른 기록이 있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못 버티지. 자, 이렇게 포위전이 계속된 상황에서 급기야 파리 시민들은 이제 견디다 못해 파리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가능해요? 독일 연방군의 이 철옹성 같은 봉쇄, 포위를 뚫고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가능하냐고 질문하셨죠? 근데 항복하고 여기서 문제를 아, 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퀴즈예요? 네.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포위전 당시 이것이 처음으로 독일 연방군의 포위를 뚫고 파리를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도구입니다. 포위를 뚫어버렸다고? 뚫고 나간다고? 이게 도구라고요? 그쵸? 탈 것이에요? 아, 이거 너무 큰 힌트인데 탈 것이. 정답. 최성 씨.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공중으로 나가요. 아우, 아주 근접한데. 아, 열기구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 너무 쏘기 좋겠는데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나도 쏘고 싶겠는데 열기. 바로 열기구. 한개 뜨면 근데 이거는 대놓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크다. 그렇죠. 아이고, 열기구가 이게 진짜 1870년 9월 23일 날 봉쇄 사흘 만에 처음으로 파리에서 이륙한 열기구라고 합니다. 파리 포위전 기간 동안 총 67대의 열기구가 이륙을 해서 떠올라서 약 160여 명의 사람들과 300만 통에 달하는 편지들이 파리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특히 정부 관료 그리고 외교 대상,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이 열기구를 타고 파리를 빠져나가서 파리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대요. 그럼 저게 아. 성공한 거예요? 네, 와. 가장 유명한 일화가 그 레옹 강베타라는 프랑스 내무장관이 이 열기구를 타고 파리를 탈출해서 지방으로 가요. 지방에 가서 우와. 군인들을 모아서 뭐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 씨, 독일 연방군이 열기구 저렇게 크고 잘 보이는 거는 저걸 못 막았나 봐요. 그렇죠. 사실 대포 굉장히 발달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총의 정확도가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맞추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생각보다 이 열기구가 굉장히 높이 날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총을 못 쓰구만. 교수님 그럼 어쨌든 뭐 이 봉쇄가 그럼 풀리긴 풀려요? 자, 봉쇄가 이렇게 계속되자 프로이센과 그리고 독일 연방군 측에서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어떤 작전? 봉쇄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진압. 파리 시민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도시에 포탄을 퍼붓기 그 시작합니다. 강철 대포로요. 예, 이 파리 포위전, 즉 포격전에서 프랑스 측은 4천여 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입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해요. 계속되는 굶주림에 이젠 포탄 공격까지 프랑스 정부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결국 독일의 휴전을 제안합니다. 1871년 1월 28일 무려 130일간 지속되었던 파리 봉쇄가 프랑스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30일이면 넉 달 이상 넉 달이 버텼네요. 넘어가는 거죠.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파리 협상해야죠. 포위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세등등해진 프로이센은 프랑스 시민들을 다시 한번 자극하고 분노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프랑스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이참에 그대로 한번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하며 이제 북독일 연방이 아닌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거 이 같은데? 그림은 프로이센의 국왕인 윌헬름 1세가 단상에 서 있고 이제 그 앞에 비스마르크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윌헬름 1세가 바로 이 그림에서 통일 독일, 즉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로 오르는 그 즉위식이 열리게 됐고 그것을 묘사한 그림인데 이 즉위식이 열린 장소 어딘지 혹시 짐작하세요?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의 어디? 가레데글라스. 거울의 방? 가레데글라스. 갈레드 글라스, 우리가 거울방이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그 곳입니다. 베르사유 궁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을, 경복궁에서 그쵸. 다른 나라 황제 즉위식이 네. 열린 거잖아요. 안 그래도 프랑스
프로이센에게 이제 군사적으로 치욕을 수모를 당하고 있던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더더욱 절망하고 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뭐 어떤 게요? 독일에? 네, 또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제국이 프랑스에게 이제 서력하는 그 치욕을 되갚아주는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아 적당히 왜 하지. 그러지? 자, 파리 포위전에서 프랑스 정부가 항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뭘 프랑스 제3공화국의 임시 정부와 새로 세워진 선포된 이제 독일 제국 사이에 휴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휴전 조약 내용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대굴욕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혜성 씨가 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이센군이 프랑스에 주둔한다. 프랑스는 알자스 로렌을 프로이센에 할양한다. 말이 안 너무하네요. 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 이게 군대를 배치해 놓는 일단 돈 내로라는 이야기고 돈과 땅도 그쵸? 주고. 이 조약을 통해서 프로이센은 프랑스에 50억 프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70조에 해당하는 돈이고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2년 반치? 그렇게 많이 어떻게 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고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느냐? 과거 나폴레옹 황제 시절에 유럽 정복했잖아요. 그때 입은 피해까지도 같이 계산해서 배상해라라는 그 금액이었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끝도 없는데. 그쵸. 또한 독일이 그토록 원하던 알자스 로렌 지방을 이제 가져오는데 성공하게 되고요. 독일 제국은 이곳을 이제 프랑스에 뺏긴 지 뭐 200여 년 만에 다시 탈환해서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프랑스인의 슬픔은 이제 프랑스의 소설가 우리가 도입부에 읽어봤던 그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역사를 내용을 어느 정도 듣다 보니 이 소설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이 소설을 네. 읽게 되는 프랑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겠어요. 아프고 뭐가 끓어오르죠? 애국심. 애국심이 이제 끓어오르게 되죠. 다니엘 씨, 그럼 알자스 로렌 지역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 속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때 독일이 가져갔지만 1차 대전 끝나고 또 배상으로 다시 프랑스에 돌려줬다가 히틀러가 이제 다시 2차 대전 때 잡았다가 또 2차 대전 우리가 패배하면서 다시 프랑스에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굉장히 뭐 비운의 땅이죠. 계속. 혹시 다니엘은 뺏을 마음이 없죠? 저는 뺏을 마음이 아, 없어요.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아니 예쁘긴 근데 예쁜데 알자스 사람들은 국적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힘들겠어. 왔다 갔다 했네요. 자, 독일 제국이 된 프로이센이 이제 프랑스에 치욕적인 안갚음을 주었던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과거 프로이센에게 한으로 남은 게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이거 뭐야? 나폴레옹인가? 자, 이거는 나폴레옹이에요. 1806년에 나폴레옹 황제가 프로이센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베를린에서 개선 행렬을 벌이던 장면입니다. 자, 그로부터 65년 후 독일 제국은 이 장면을 그대로 똑같이 하겠네요. 어디에서? 개선문 앞에서 해야죠. 파리 그쵸, 개선문에서. 파리 개선문에서 재연하게 됩니다. 아, 개선문을 배경으로 독일군이 당당하게 입성해서 과거에 당했던 그 수모를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 하네요, 진짜. 주게 됩니다. 3만 명의 독일 독일 제국 군대가 사흘간 이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고 전쟁 배상금을 완납할 때까지 50억 프랑 완납할 때까지 이 파리에 주둔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수도 파리마저 함락되면서 유럽의 최강국을 자부하던 프랑스는 신생 국가 독일 제국에 비참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